안녕하세요. 정시우 트레이더입니다. 지난주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가 지표를 보든 고용 지표를 보든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파월 연설 이후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금리 인하는 단지 리스크 관리 차원이고 지금 현재 관세의 영향을 받아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관세의 영향을 받은 물가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 관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어느 가치도 창출하지 않은 채 돈만 걷어가는 정책입니다. 그 어느 가치도 창출하지 않으면서 돈만 걷어가는 정책은 당연하게도 물가는 상승시키고 경제는 쇠퇴시키고 고용은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 지표를 보면 점차 둔화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많은 비용들을 기업에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4월부터 2.4%, 6월에 2.7%, 8월에 2.9%로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물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 추세를 저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발표를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표는 이번 달에 발표된 CPI 물가지수를 보며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CPI와 PCE에 반영되는 물가 품목별 비중표인데 CPI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PCE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입니다. 그래서 CPI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PCE 물가지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CPI 시즌에 나왔던 물가를 떠올려보면 YOY는 예상치 부합인데 MOM은 높게 나왔죠. 그 이유를 보니까 월간 변화율을 보면 의료 서비스 비용 빼고는 전부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을 적게 차지하는 CPI가 높게 나온 것이고요. 이것을 역으로 보면 PCE 물가지수 발표는 오히려 MOM, 월간 변화율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PI, MOM, 월간 변화율이 높게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MOM은 진짜 큰 폭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비트의 움직임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YOY, 연간 상승률이 중요한 것인데 해당표를 보시면 의료 서비스 비용이 4.2%로 다른 품목 상승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는 PCE 발표가 나왔을 때 높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난달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CPI의 중요한 주택과 PCE의 중요한 의료 서비스만 비교를 해봅시다. 이것을 보면 CPI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주거비 0.1%가 낮게 나왔지만 2.9%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CPI가 예상치 부합으로 나온 것을 보아서는 PCE도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 비용이 0.1%가 낮게 나왔지만 2.9%로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 지금 현재 매매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PCE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예상치 부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2.9%라는 수치가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물가지표가 2.9%였기 때문에 잠깐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이 횡보장세가 다음 주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과 5월 22일을 이은 고점 추세선,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되시고요. 6월 23일과 9월 1일을 이은 저점 추세선,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안에서 지금 현재 롱과 숏을 발라먹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에 숏 진입을 하여 대략 플러스 27%에서 익절을 했고요. 말씀을 드렸던 파동상 하단 부분에서 롱 진입을 하여 대략 플러스 47%에서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동상 상단 부분에서 숏 진입을 하여 플러스 17%, 절반 익절 후 현재 홀딩 중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략 40%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제 예상은 이번 주 계속 제가 말씀드린 구간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음 주 고용지표 발표 때 상단 추세선 위로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만약에 PCE 발표 후 하단 추세선 쪽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롱으로 물량을 담아 큰 자리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 요즘 워낙 변동성이 크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대응해 나가는 관점과 이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려 하는데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제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 후 가입 인사 하나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최근에는 제가 드린 브리핑이나 전략들을 무단 복사해서 불법방에 퍼가는 사례들도 있어서 구독자 확인차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저도 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시간의 흐름대로 좀 큰 시나리오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큰 흐름 속에서 작은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디테일함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니 오늘 영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올해 금리 인하를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총 2번을 할 것이냐, 또는 10월에 한 번, 12월에 0번, 총 1번을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올해의 금리 인하는 고용지표를 보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10월에 관세에 영향을 받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한 차례 다시금 상승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요, 상승하던 이 흐름들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리 발표 때 미연준에서 파월이 한 말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 12월 달에 내년 금리 인하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의 점도표는 올해 발표되는 물가지표의 추세를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물가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한다면 아마 12월 점도표상으로 금리 인하 0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큰 하락 장세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물가가 2.9%로 겨우 3%를 넘지 않고 있는데 이 3%가 넘어가면 아마 언론에서는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간다, 관세 영향 물가 폭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작년 12월 19일에 25년 점도표를 금리 인하 4회에서 2회로 축소 발표를 한 후에 큰 하락이 나왔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월 금리 발표 이후에 하락세가 시작이 되다 이 하락세는 파월의 임기가 거의 끝이 나가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로 변해갈 것 같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그 독립성을 아주 강조를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연준의 금리 결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파월이 사퇴라고 난 뒤에는 연준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 뭔가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이번에 트럼프가 기존의 연준 의원을 해고하고 연준 이사로 꽂은 마이런 연준 이사만 봐도 알 수가 있는 일이죠.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리 인하 1번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꽂은 마이런 연준 이사만 금리 인하 2번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은 트럼프 관세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미 본인의 뜻대로 움직여줄 사람을 구하고 있죠. 벌써 다음 주까지 연준 의장 후보 11명 중 10명을 면접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계속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월의 힘을 빼놓으려는 그런 전략을 짠 것이겠죠. 시장에서는 파월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금리 인하를 시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 점도표상으로 내년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죽지 않는 금리 인하를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인사권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을 연준 의장 자리에 임명을 한다면 12월에 금리 인하 0회 때문에 없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면서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가 시행한 관세에 대한 부작용은 점차 더 커져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세는 어떠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만 걷어내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효과를 낸 적은 있어도 이제까지 장기적으로 항상 유효하며 좋은 효과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돈만 걷어가는 정책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경기는 둔화시키고 물가는 상승시키는 그런 정책이니까요. 실제로 파월은 관세 물가 상승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라고 밝혔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아질 위험이, 고용은 예상보다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통화정책에 있어 위험 없는 길은 없다 라고 전했죠. 게다가 트럼프는 이 관세로 하여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재 연간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익은 지난해보다 355% 증가하며 1935년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관세 수익은 90년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바로 8월에 미국은 올해 가장 큰 월간 적자를 기록하며 3,450억 달러의 적자를 내었죠. 정부는 310억 달러의 관세 수익을 올려 최고 월간 기록을 세웠지만 이는 전체 적자의 10%도 메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만 늘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가 큰 상승을 하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본인 기업의 주가를 펌핑시키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본업에 미약하고 평가 이익에만 의존하는 중소형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울 뿐더러 셀러 회장처럼 브랜드를 키우거나 주가 프리미엄을 끌어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요? 과거와는 다르게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ETF,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 비트코인과 연관된 여러 가지의 투자금융 상품 등 기존의 금융권과 많은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이러한 폰지 사기와 같은 상황들이 지속되며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이 시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환호하고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며 큰 위기가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어떻게 터지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분명히 전조 증상은 있을 겁니다. 그 전조 증상은요. 아마 데이터와 시장 분위기의 모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 데이터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분위기는 모두가 환호를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하락은 아마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급 엄청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비트코인을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큰 하락으로서 썩은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고 나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체제의 공통된 문제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원과 권력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다수는 배제가 되고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자원과 권력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제되고 소외받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우리를 잡고 뒤흔들지더라도 결국 흘러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그 중심부에 있는 AI와 블록체인,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서 아마 이 가상자산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크립토 시장을 정말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계층의 이동, 혁명은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찾아올 이 대격변의 시대, 인생에 한번 찾아올 그 기회를 위해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꼭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좀 더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네이버 카페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골든브리지 카페는 앞으로 수많은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이 모이는 성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어주는 황금다리가 될 겁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성공한 트레이더와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끝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드러켄 밀러인데 이 드러켄 밀러는 30년간 연평균 30.4%의 수익률을 올렸고 손실이 난 해는 단 한 해도 없는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전 세계 투자 업계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러켄 밀러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글로벌 매크로 투자의 달인인데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 능력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며 올바른 투자의 길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 정시우 트레이더의 특별한 시각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